여러분, 잠깐만요.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고 폭도들이 거리를 점령한 그 순간 유일하게 끄떡없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코리안타운. 뭐가 달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곳엔 우리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총 들고 옥상에 올라간 대한민국 예비군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설의 시작, 루프탑 코리안입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 광경을 본 미국 사람들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저 아시아인들 뭐야? 왜 저렇게 잘해? 하면서 완전 멘붕 상태였죠. 해병대 출신 아저씨 한 분이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의연하게 앞장서 걸어가는 모습은 글쎄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습니다. 무려 6일간 지속된 LA 폭동이에요. 총 63명 사망, 2383명 부상, 12,000명 체포, 재산 피해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코리안타운만큼은 완벽하게 방어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미친 사실이 있어요. 당시에 LAPD 내부 보고서를 보면 경찰들조차 코리안타운 진입을 꺼렸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Korean snipers on rooftops. 옥상에 한국인 저격수들. 이 한 줄로 끝. 미국 경찰도 완전히 인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이 아저씨들에겐 남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체득한 그 악명 높은 전투력과 정신력이었죠. 아무튼 이 이야기, 단순한 폭동 진압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진짜 역사예요. 준비됐나요? 이거 진짜 국뽕 오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LA 폭동이 왜 터졌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니거든요. 1980년대부터 미국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말이죠. 글쎄요, 사회적 약자들한테 주던 혜택들이 줄줄이 잘렸어요. 빈부격차는 하늘을 찔렀고요. 그 중에서도 흑인 커뮤니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갱단 활동이 폭증했고 정부는 뭘 했냐고요? 강경 진압뿐이었어요. 아무튼 LAPD는 자신들을 리걸 갱스터, 즉 합법적인 갱단이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말 그대로 경찰이 또 다른 갱단이 된 거예요. 미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인 이민 행렬이 1980년대에 절정을 이뤘거든요.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온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받은 그 악령 높은 군사훈련이었어요. 아무튼 당시 한국군 훈련 강도는 세계적으로도 넘사벽이었거든요. 6.25 전쟁의 교훈으로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모든 훈련에 녹아 있었어요. 실탄 사격, 시가전 훈련, 게릴라전 대응, 백병전까지 말 그대로 완전 무장 훈련이었죠. 이런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나중에 루프탑 코리안의 주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국 이민자들의 사업 선택에도 특별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편의점, 세탁소, 주유소 이런 업종들은 모두 24시간 운영되거나 현금 거래가 많은 곳들이었어요. 즉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곳들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한인 사업주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수단을 갖춰야 했어요. 미국의 총기 소유 문화도 한몫했고요. 한국에서는 총기를 다뤄봤어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M16을 다뤄본 한국인들에게 민간용 소총은 그리 어려운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복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1991년 두 개의 사건이 LA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먼저 3월에 터진 두순자 사건이에요. 한인 여성 두순자가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를 총격으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었거든요. 글쎄요, 두순자는 라타샤가 오렌지 주스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고 몸싸움 끝에 총을 발사했어요. 이 사건으로 흑인 커뮤니티의 한인에 대한 적대감이 완전히 폭발 직전까지 갔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해 3월에 벌어진 로드니 킹 사건이에요.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됐거든요. 무려 56차례나 경찰봉으로 구타당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면서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죠. 이 두 사건이 만들어낸 긴장감은 마치 화약고 같았어요. 흑인들은 한인들을 또 다른 백인으로 여겼고 한인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서 진짜 가해자인 백인 커뮤니티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요. LA의 인종구조도 복잡했어요. 백인들은 베버리 힐스 같은 부유한 지역에, 흑인들은 사우스 센트럴에, 그리고 한인들은 그 중간지대인 코리안타운에 모여 살았거든요. 지리적으로도 흑인과 한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아무튼 경제적 격차까지 더해졌어요. 한인들은 가족 단위로 사업을 하며 비교적 빠르게 중산층에 진입했거든요. 반면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인 가게들은 흑인들에게 착취자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992년 4월 29일 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판결이 나왔어요.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방아쇠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LA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어요. 아니, 진짜 지옥이었어요. 자,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한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실제로 LAPD는 뭘 했냐고요.
베버리 힐스와 관공서 주변만 철통 방어하고 코리안타운은 완전히 방치했거든요.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한인 사회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예비역이었던 이들은 즉시 비상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먼저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한인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죠. 가게 문을 닫고 총기를 준비하고 옥상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한국군 출신들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총을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했거든요. 옥상마다 2~3명씩 배치하고 상호 엄호가 가능한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확한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바로 한국 군다운 모습이었죠. 당시 한인타운 방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리처드리 한국령 이정수였어요. 한국에서 해병대 소령을 지낸 그는 즉석에서 방어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고지를 점령하고 위에서 사격하라. 절대 1층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바로 한국군 교리였어요.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전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인들의 방어 전술이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 다른 부대 출신이었는데도 한국군에서 받은 기본 전술 교육이 똑같았거든요. 통신, 화력 지원, 보급, 의료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갔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조직력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화력 운용이었어요. 단순히 난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조준 사격을 했거든요. 경고 사격, 위협 사격, 그리고 필요시에만 정밀 사격. 이런 단계적 대응은 한국군의 교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였어요. 실제로 당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 한인들의 사격 자세와 위치 선정이 완전히 교과서적이에요. 엄폐물을 활용한 위치, 상호 교차 사격이 가능한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냉정함까지.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였어요. 넘사벽 수준의 차이였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들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일간의 폭동 기간 동안 코리안타운에서는 약탈자 쪽 사망자가 0이었어요. 하지만 약탈 시도는 완전히 차단됐죠. 이게 바로 한국군 출신들의 절제력이었어요. 말 그대로 미친 수준의 절제력이었죠. 사람한테 직접 쏘지 않고 진입하지 못하도록 발 앞에 위협 사격을 했기 때문이죠. 반면 흑인 갱단들은 훈련된 사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들은 주로 권총을 사용했고 정확한 조준보다는 위협용으로 총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루프탑 코리안들이 라이플로 정밀 사격을 하자 갱단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이 광경은 헬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CNN의 헬기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 속 옥상에서 라이플을 겨누는 한국 이민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특히 한 중년 남성이 M1 카빈을 들고 침착하게 경계를 서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완전한 프로의 모습이었죠.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CNN은 한국인들의 놀라운 조직력이라고 보도했고 ABC는 이민자들의 자구책이 가져온 기적이라고 평가했거든요. 뉴욕타임스는 아예 일면에 루프탑 코리안사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외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영국의 군사분석가 존 키건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시가전 방어 전술은 군사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평가했어요. 프랑스의 르피가로즈는 아마추어 민간인들이 이 정도 수준의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썼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지도 이 사건을 분석 기사로 다뤘어요.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예비역들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역 부대의 전투력을 짐작케 한다고 평가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당시 루프탑 코리안들 중 상당수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에 파병됐다가 전역 후 미국으로 이민을 온 케이스들이었거든요. 실전 경험까지 갖춘 진짜 전사들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넘사벽 스펙이었어요. 미군도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경악했어요. 베트남에서 함께 싸웠던 한국군들이 이제는 LA 시내에서 자경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당시 미군 관계자들은 한국군의 전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혀를 내둘렀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한인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완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력, 동양 출신들의 결속력,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 간의 유대감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뭉쳐서 LA 코리안타운을 지켜낸 거였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팀워크였죠. 폭동 6일 후 상황이 진정되자 미국 정부는 조사단을 꾸려 코리안타운의 방어 상황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왔냐고요? 한국계 미국인들의 조직력과 전투 능력은 정규군 수준. 이게 바로 공식 문서에 기록된 미국 정부의 평가였어요. 말 그대로 넘사벽 인정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영웅담 이면에는 깊은 상처도 존재했어요. LA 폭동 이후 한인들은 스나이퍼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거든요. 일부 범죄자들은 한인 운영가게를 공격할 때 아예 먼저 죽이고 털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했죠. 그만큼 공포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로부터 3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8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루프탑 코리안을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때문이었어요. 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었어요. 트럼프 주니어는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이 옥상에서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그 유명한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바로 LA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33년 전과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흑인들이 한인들을 약탈한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였죠.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는 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루프탑 코리안의 이미지를 강경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무려 1,5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트럼프 주니어의 영향력이었거든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LA 한인회가 즉시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인들의 지난 트라우마를 어떤 목적으로든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 그대로 분노한 거였어요. 그럴만도 했죠. 심지어 그 유명한 사진을 직접 촬영했던 강영원 사진기자도 나섰어요. 내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맥락 없이 쓰고 있다. 내려달라. 이게 바로 현실이었어요. 루프탑 코리안들 자신도 그들을 기록한 사진기자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미지가 이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14년 퍼거슨 폭동 때도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 때도 미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루프탑 코리안은 소환됐거든요.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루프탑 코리안이 하나의 밈이 되어버렸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루프탑 코리안을 고용하자. 이런 글들이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개의 추천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거든요.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들에게 루프탑 코리안은 개인의 무장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심정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하죠. 왜냐면 루프탑 코리안의 진짜 의미가 왜곡되고 있거든요. 1992년 그들이 옥상에 올라간 건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였죠. 경찰도 정부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박함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더욱 아이러니한 건 현재 LA의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33년간 이들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거든요. 매년 4월 29일이면 함께 모여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행사를 열어요. 한때 서로에게 총을 겨눴던 이들이 이제는 음악과 음식을 나누며 공존을 모색하고 있죠. 그런데 2025년 현재 루프탑 코리안의 상징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때 옥상에 올라갔던 분들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바로 진짜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루프탑 코리안의 진짜 정신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K정신이에요. 트럼프 주니어의 SNS 게시물이 보여준 건 루프탑 코리안이 이제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한국인 출신 용병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이들은 현지에서 코리안 파이터스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죠. 여전히 위기의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민병대 조직들도 한국군의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시가전과 방어 전술에서 한국군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이게 바로 K-밀리터리의 위상이에요. 우리 군대의 실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지금의 젊은 세대도 그때처럼 할 수 있을까? 92년 당시 루프탑 코리안들은 대부분 40, 50대였거든요. 한국 전쟁을 겪었거나 최소한 그 여파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생존이라는 절박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답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2019년 홍콩 시위 때 현지 한국인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연대의식,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한국인들이 보여준 상호부조 정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한국인들의 활약, 이 모든 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DNA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2025년의 루프탑 코리안은 1992년과는 달라야 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함께 번영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맞서 진짜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죠. LA 한인회가 트럼프 주니어에게 보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아픈 기억을 이용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길을 찾았다. 이게 바로 진화한 K정신이에요. 말 그대로 레벨업한 K정신이죠. 넷플릭스에서 제작 중인 92년 LA 폭동 다큐멘터리, 할리우드에서 기획 중인 루프탑 코리안 영화들, 이 모든 콘텐츠들이 단순히 총격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휴머니즘과 공동체 정신을 담아내기를 바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전해야 할 메시지거든요. 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단 6일간의 사건이었지만 그 임팩트는 3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6월 8일 트럼프 주니어의 SNS 게시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줬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떤 루프탑 코리안이 될 것인가? 미국 땅 한가운데 총기 난사와 폭동의 한복판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예비역들이 보여준 저력, 그들이 전 세계에 외친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불굴의 정신이었죠.
말 그대로 넘사벽 정신력이었어요. 지금도 LA 코리안타운을 가보면 곳곳에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해와 상생의 노력들이에요. 한인과 흑인이 함께 운영하는 비즈니스들, 공동으로 여는 문화축제들, 그리고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모습들, 이게 바로 진짜 루프탑 코리안 레거시예요. 33년 전 그들이 옥상에서 지켜낸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그리고 미래였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92년 4월 29일 그날을 기억해요. 하지만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는 말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의 K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이거든요. 총을 든 손으로 이제는 악수를 나누고 옥상에서 경계를 서던 그 눈으로 이제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줘야 할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루프탑 코리안, 그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한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K정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한 K스피릿이죠. 루프탑 코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하 90m 강철과 암석이 켜켜이 쌓인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요새.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곳.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2025년 6월 미국은 전설의 무기들을 쏟아부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7대, 13.6톤 벙커버스터 14발,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펜타곤이 떨렸고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수십억 달러, 수십 발의 폭탄, 그리고 치밀한 전술과 엄청난 시간. 그런데 몇 주 뒤 세상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같은 목표를 단 한 발로 무너뜨렸습니다. 탄두 무게 8톤, 마하 10의 속도, 지하 100m 완전 관통. 누군가는 폭격기로 하늘을 뒤덮었지만 한국은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세계를 지배하던 룰이 깨진 순간, 그리고 기술이 권력을 이긴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현무5가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든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타격 완료! 반복합니다. 타격 완료!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울려 퍼진 조종사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새벽 2시 10분, 저는 숨을 죽인 채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이란 포르도 상공을 비행하는 검은 박쥐 모양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략 폭격기 B2 스텔스였죠. 미드나잇 해머 작전 성공. 국방장관의 선언과 함께 상황실은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분명 대성공이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사라 존슨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취재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벙커버스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란 중북부 포르도 상공에 검은 박쥐 같은 형체가 나타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략 폭격기인 B2 스텔스 폭격기였습니다. 그날 밤 미국은 총 7대의 B2를 띄워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즉 심야의 망치질이라는 작전을 수행했죠. 저는 그 순간을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말이에요. 우리 미국이 투하한 것은 GBU-57이라는 벙커버스터였어요. 한 발당 무게가 13.6톤에 달하는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총 14발이 투하됐고 그중 12발은 포르도에, 2발은 나탄즈에 떨어졌죠. 이 작전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폭탄 가격만 48억 달러에 달했고 B2 폭격기 7대의 제조 비용은 무려 157억 달러였어요. 여기에 운용 비용까지 더하면 작은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감수한 이유가 있었죠. 이란의 핵시설은 그동안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거든요. 포르도의 경우 산속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고 일부 벙커는 90m 두께의 암석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 벽과 복잡한 터널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란이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핵시설 공격을 교훈 삼아 만든 완벽한 지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의 GBU-57은 이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갔어요. 지하 6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이 벙커버스터 앞에서 이란의 자랑스러운 핵시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휴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을 취재하러 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GBU-57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현무5였어요. 이란 공습 작전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취재 여행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군사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것은 김민수 박사였어요. 30년간 미사일 개발에 몸담아온 그는 제게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혹시 우리나라의 현무 시리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현무3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죠? 그러자 김 박사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어떠신가요? 현무5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한국이 개발한 또 다른 미사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가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탄두 무게가 8톤이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 탄두의 8배에 해당하는 무게죠. 미국의 GBU-57 탄두 무게가 2.4톤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무겁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벙커버스터보다 3배나 무거운 탄두를 가진 무기가 한국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잖아요. 속도는 어떤가요?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현무5의 최고 속력은 마하 10입니다. 음속의 10배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죠.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제가 아는 물리학 지식으로 계산해봐도 놀라운 수치였어요.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결정되는 운동에너지를 생각하면 현무5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통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 100m 이상까지 관통 가능합니다. 미국의 GBU-57이 60m인 것과 비교하면 1.7배 정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적인 디테일이었어요. 현무5에 사용된 강철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용으로 개발한 에글린 강철보다 15% 더 강한 소재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미국을 능가하는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괴물 미사일이 실제로 공개된 순간이었거든요. 김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친 저는 곧바로 2024년 10월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날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현무5가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되었다고 했거든요.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정말로 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발사 차량 위에 올려진 미사일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총 중량 36톤, 미국의 대륙 간탄도 미사일 미니트맨과 같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발사 차량이었어요. TEL, 즉 수송기립 발사 차량도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15나 화성-17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발사 차량을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만들었어요. 영상 속에서 현무5 발사 차량은 정말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처럼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어요. 마치 개가 걷는 것처럼 말이죠.
개걸음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바퀴만 있으면 방향을 바꾸려면 빙 돌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무 파이브는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적의 위치 파악을 매우 어렵게 만들죠. 저는 이 기술적 디테일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존성까지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발사 방식이었어요. 콜드 런치 방식입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미사일이 어느 정도 떠오른 다음에 점화되는 방식이죠. 보통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지대지 미사일에 적용한 것은 매우 드물어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발사대를 보존하고 주변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적에게 기습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하트 런치 방식이면 발사와 동시에 점화되면서 발사대가 망가지고 위치가 노출되거든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특히 북한의 반응이 격렬했죠. 김정은과 김여정이 현무 파이브를 보고 쓸모없이 몸집만 큰 기형 달구지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북한이 자랑하는 ICBM들은 모두 중국산 발사 차량을 쓰는데 한국이 완전 독자 기술로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배가 아팠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룬 상징이었던 거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가지지 못한 독특한 기술들이 집약된 걸작이었어요. 현무5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한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지하 3층에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시연을 목격했죠. 지금부터 현무5와 미국의 GBU-17의 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박성민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두 개의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다른 하나는 가상의 지하 벙커였어요. 먼저 GBU-17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B2 폭격기에서 투하된 벙커버스터가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GBU-17은 지하 60m까지 관통 후 폭발합니다. 이란 작전에서는 같은 지점에 두 발을 연속으로 투하해서 더 깊은 곳까지 타격했죠. 화면 속에서 지하시설이 무너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위력이었어요. 하지만 박 연구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현무5를 보시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무5가 3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는 최고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합니다. 충돌 순간의 임팩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GBU-17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관통력을 보여줬습니다. 100m 이상 관통 가능하며 같은 지점에 두세 발을 투하하면 더욱 깊은 지하시설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 발로도 이란의 포르도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 연구원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현무5의 탄두 무게는 8톤으로 GBU-17의 3배 이상이고 낙하 속도도 훨씬 빠르거든요. 운동에너지 공식을 적용하면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5가 만들어내는 부수 효과였어요. 지하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주변의 모든 시설과 장비를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충격파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경 수백 미터 내의 모든 지하시설이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무5를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박 연구원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단순히 한 점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이지만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핵심 무기인 현무5를 통해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이런 무기를 개발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동시에 주변국들에게 확실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시뮬레이션을 본 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요격당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현무5도 요격 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현무5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세요. 김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공체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3년 하마스 공격과 올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한계가 드러났죠. 저는 이미 그 사건들을 취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요격률이 90%에서 65%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무5는 그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현무5는 마하 12 극초음속으로 낙하하는데 이 속도로는 어떤 요격 미사일도 따라잡기 어려워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마하 5-7 정도인데 현무5는 마하 10에 달했어요. 게다가 현무5는 단순히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회피기동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낙하 과정에서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움직이면서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박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한 파테흐 미사일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니까 아이언돔이 막지 못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무5는 정말 막을 수 없는 무기라는 말인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극초음 속에 회피기동까지 가능한 8톤짜리 탄두를 막아낼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략적 숨겨진 의미였습니다. 현무5는 한국의 삼축체계 중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방어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으니 상대방의 추가 공격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저는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처럼 방어에만 의존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면 애초에 공격 자체를 억제할 수 있죠. 북한이 지하 벙커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다는 뜻이군요. 제가 말하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벙커에 숨어도 현무5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100m 이상 관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거죠. 저는 그 순간 현무5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바꾼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해도 한국은 현무5로 그 이상의 억제력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정말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김 박사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북한은 현무5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통일부사나 북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현무5를 처음 봤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종석 소장에게 물었어요. 30년간 북한을 연구해온 그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 기자님, 북한의 공식 반응을 보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예요. 김정은과 김여정이 현무5를 기형 달구지 분식된 흉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반응 자체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화성-15, 화성-17 같은 ICBM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발사 차량을 사용해요. 자체 제작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독자 기술로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정말 배가 아팠을 겁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요청했어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었나요? 이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란 공습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고 해요. 특히 GBU-57이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핵시설 은폐 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지하 벙커들을 더 깊게 파고 방어막을 두껍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현무5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죠. 이 소장이 보여준 위성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변 핵시설 주변에 새로운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지하시설들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숨어도 현무5가 100m 이상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현무5는 요격도 불가능하고요. 저는 북한 지도부의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봤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소장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북한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더 강하게 도발해서 협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도발 자체를 포기하거나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현실적으로는 후자입니다.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현무5의 위력을 알고 있고 자신들의 핵시설이나 지하 벙커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소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어요. 최근 북한이 남한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현무5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국군의 날 이후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현무5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현무5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자 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현무5가 바로 그 균형을 만들어낸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김정은은 이제 함부로 도발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펜타곤을 향했어요. 현무5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방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현무5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마이클 존슨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GBU-57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동맹국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끼시나요? 위협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깝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에 준하는 억제력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한국의 현무5가 중국 동북부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현무5의 사거리 300km라는 것은 표면적인 수치일 뿐 실제로는 더 긴 사거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허락 없이 이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존슨 부차관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부과했던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제한이었지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은 없었거든요. 한국이 이 허점을 완벽하게 활용한 셈이죠. 저는 이 순간 한국의 전략적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약 조건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현재 미국 내에서는 현무5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존슨 부차관보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전략 변화였습니다. 우리도 현무5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드런치 방식과 개걸음 이동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역수입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호 기술 교류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현무5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존슨 부차관보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균형의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한국이 현무5라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워싱턴의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현무5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담이 아니었거든요. 이는 한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 놀라운 여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달 전 이란 공습을 지켜보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자부심을 느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단순히 큰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조건에서도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현무5는 바로 그런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는 족쇄가 있었지만 한국은 탄두 중량을 극대화하고 낙하 속도를 높여서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8톤의 탄두가 마하 10의 속도로 지하 100m까지 관통하는 괴물 미사일을 탄생시킨 거죠. 하지만 현무5의 진정한 가치는 그 파괴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무기가 만들어낸 억제 효과야말로 더욱 중요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자신감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에글린 강철보다 15% 더 강한 소재를 개발하고 콜드런치 방식을 도입하고 개걸음 이동이 가능한 발사 차량을 만들어냈어요. 북한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현무5를 기형 달구지라고 비난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성 시리즈 미사일들이 모두 중국산 발사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미국의 반응 역시 복잡했습니다. 동맹국이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일방적인 기술 지원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현무5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해도 한국은 현무5로 충분한 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24년 국군의 날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김정은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호전적인 발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무5는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였던 셈이에요. 로마의 격언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죠.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현무5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화였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역설적 진실을 현무5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